자, 그 1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위험 관리 방법. 여기까지는 거의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 이제 기억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기출해 보시게 되면요, 제목을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 또는 위험과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내용이다, 주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 앞쪽에서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지문을 한두 개씩 발췌해 가지고 5개의 지문 만들어서 한 문제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되시면 맞출 수 있고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그랬을 때요, 거기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한다고 그랬냐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요,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안 해요?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 있죠. 대가가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네,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아시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예요. 비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그랬을 때 위험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다? 그렇죠? 근데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네, 위험 할증률이 있죠. 그러면 이 위험 할증률의 크기 있죠. 요거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위험 할증률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애가 누구겠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반영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그래서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환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 배웠잖아요. 거기서 할인율로 뭐 써요? 요 온순위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순환가의 크기나 수익성지수의 크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 그래서 이제 거기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볼 때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겠죠. 꼭 기억하시겠나요? 그래서 투자자가 위험을 선호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 보시면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배우신 거 있으시죠? 예,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요. 1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18페이지가 아니라 거기 포트폴리오 이론을 가보시게 되면 이게 페이지 수가 틀려갖고 제가 깜빡 착각을 해요. 거기 하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보면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돼 있죠. 이 방법은 투자안을 평가할 때 두 번째 줄이에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위험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의 지배 원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있죠. 동일한 위험에서는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안을 선택하고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의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동일한 수익 하에서는 뭐가 작은 걸 선택하고요. 위험이 작은 거. 그 다음에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뭐가 큰 거를 선택해요. 그렇죠. 수익이 큰 거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있죠. 얘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 중에서 뭐가 작은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효율적 전선 또는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얘는 뭐를 반영한 거냐면요. 이걸 반영한 거예요. 이 지배 원리를. 그렇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일 때 효율적 전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우상향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편차가 2%일 때 B하고 C가 있으면 뭐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하죠.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크네? 수익이 크네. 그러면 이 점에서는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없잖아요. 더 큰 수익을 올리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럼 여기도 D하고 예를 들어서 E가 있으면 뭐 선택하겠어요? D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이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가는 애가 있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가는 게 있죠. 그럼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누구겠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중에서 보수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두 크고요. 위험도 크고 상대적으로 모두 큰 애,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동그라미 지문 2번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뭐가 선택이 된다? A 투자안이 선택이 돼. 시험에도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용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위험 관리 방법은 뭐 정확하게 아실 텐데 왼쪽 칸에 보면 이제 위험 관리 방법이라고 있죠. 거기. 예, 위험 관리 방법을 보게 되면 단 투자자는 어떻다고 돼 있어요? 위험 회피적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양가로 2번에 가면은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죠. 위험을 축소시키는 것 중에서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전략이 있죠. 예, 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보수적 예측에 의해서요.
기대 수익률에 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하향 조정. 이걸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니까 수익이 작으면 모두 작아진다는 거예요. 위험도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게 두 번째 가면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죠.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그 할인율이라는 게 뭐겠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게 되면 할인율을 어떻게 돼요? 높인다는 얘기죠. 낮추는 경우는 있다 없다. 예, 그게 작년 시험 문제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서 그걸 답으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문제의 조건도 뭐냐면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뭐를 요구한다?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문장상에 들어갈 때 기억을 해 두시면 돼. 틀리게 주는 건 반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 보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만 잘 기억할 수 있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있죠. 예, 위험은 뭐라고 주냐면 음의 관계다. 이렇게 주면 틀리겠죠. 걔네 무슨 관계겠어요? 정의 관계겠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니까?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짝 표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뭐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가 별로 걱정 안 하지 않는 게요. 투자론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도가 높은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문제가 나가면 거의들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져갈게 우리가 확인하면 총 위험이 있죠. 여긴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비체계적 위험은 다른 말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라고 나올 수도 있다? 불필요한 위험.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얘는 단순히 무슨 투자만 하면 분산 투자만 하면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인 거예요. 투자자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위험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죠? 얘는 분산 투자해도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얘는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 있죠? 포트폴리오 효과는 우리가 상관계수의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죠. 그죠? 예. 그러면 1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1이라는 건. 1이라는 건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이 100%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가 위험 분산 효과가 뭐가 돼요? 이 최소가 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려고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투자한끼리 조합해야 돼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투자한끼리 조합해야 돼요. 그렇죠. 의미죠. 그거 바꾸면 틀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1만 아니면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를 가지고 문제 출제하니까 뭐 포트폴리오 논리까지는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요. 확률 값하고 이게 다르게 나오면은 계산할 때 시간 많이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운이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 가지고
조건이 다 50대 50으로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혹시 그 조건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계산하라는 게 아니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번에 바로 계산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령 정도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에서는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는 알아야 돼요. 역수는 일단 알면 돼요. 역수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개수를 아셔야 되는데 실상은 이제 요거라도 정리를 해두시면 역수는 구별할 수 있으시죠. 역수는. 자,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차익이 발생했어요. 1억이. 그죠? 그래서 현재 요 1억을 이자를 예를 들어서 5%로 적립했을 때 3년 후에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그죠? 예,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뭐 쓰면 돼요? 자, 만약에요. 매년 1,000만 원씩 3년 만기 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3년 후에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 뭐 쓰면 돼요? 위에 거는요. 이건 일시분의 내과 계수라고요. 이거는 금액이 한 번만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1원에 N년 후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일시불 쓰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매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금액이 반복되면 연금 쓰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는 뭐 구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미래가치 계수는.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뭐를 구한다? 총액 구할 때. 매년 얼마씩이에요? 이 돈들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이게 뭐냐면 이게 연금의 뭐란 얘기예요? 이게 미래가치라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기간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감채인계수의 논리는 뭐겠어요? 감채인계수는 3년 후에 그죠?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될까? 그렇죠? 이거 구할 때는 못 쓰겠어요. 그럼 감채인계수 쓰는 거죠. 그럼 얘는 뭐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3년 후에 주택 주기 때 1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는 안다고요. 얼마를? 총액은 알잖아요. 이 총액을 나는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할부금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구할 때 쓰는 게 감채인계수라고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연금에다가요. 연금의 미래가치 뭐를? 개수를 곱하게 되면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수 앞에 있는.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가 1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매기간의 연금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감채기금 개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는 주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는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감채인계수를 곱하면 개수 앞에 있는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채기금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적립액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을. 그러니까 지금 식이 어떻게 돼요? 분모 문자가 역수잖아요, 역수.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역수라고요. 그러니까 매기간의 연금에다가 이 개수를 곱하면은 이 총액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연금의 미래가치에다가 감채인계수를 곱하면은 요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당상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논리도 같은 개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뭐 구하는 거예요? 융자금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거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그 할부금을 다 합한 총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역수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구할 때 쓰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 구할 때 써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거기 박스에 되어 있죠. 연금의 현가계수는 잔금 비율 계산할 때도 쓰죠. 그 다음에 뭐 구할 때도 써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 구할 때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저당상수는 뭐 구할 때 써요? 저당상수. 원리금 구할 때 쓰겠죠.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런 얘기잖아요. 저당상수 쪽을 보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뭐예요? 저당상수니까 그 반대로 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역수관계도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역수관계는 요거 이모티콘 얘기했어요. 구별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데 한 5년 정도까지요. 5년 정도까지 이자율이 몇 프로일 때? 10%일 때. 이자율이 몇 프로일 때? 5%일 때 정도는 수치로 한 번은 이렇게 좀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작년 문제가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거 할인율은 몇 프로 주고요? 7%. 그죠? 10만 단위 미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반올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럼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년 후 1억 원이잖아요. 현재 가치잖아요. 그럼 뭐 구할 때 뭘 써야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이 원금이니까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 플러스 이거 할인율 7% 줬잖아요. 0.07에 대한 5승이라고요. 이거를 5번, 그러니까 1 플러스 0.07이니까 1.07이 되겠죠. 그러니까 1.07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5승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07을 5번 곱해야 돼요. 나온 수치로 할인하면은 약 한 7,100만 원 나온다고요. 그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10%까지는 해줬잖아요. 기억하나요? 그 5% 정도도 한 번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문제를 한번 또 드려볼 테니까. 예? 몇 프로로? 5%로. 예? 문제도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대입해서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요, 1분 안에 값을 도출할 수 있어요. 저거까지 도출할 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저기 시험상에서 나오는 게 그게 현금 흐름이에요. 이 현금 흐름 안에서는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뭐가? 영업현금 흐름이. 그죠? 그럼 영업현금 흐름에 들어간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유순 전후라고 해드렸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요거 했었을 때요. 그러면 가능총소득은 뭐를 가능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가능총소득은. 아니 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 가능총소득에다가 연간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단위수 곱한 것 있죠.
그거는 계산하는 방법이고, 가능총소득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익을 우리가 가능총소득이라고 그래요. 1년 동안 벌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익. 그죠? 거기서 공실하고 불량부채액을 빼고요. 기타 소득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유효총소득이 나오죠. 근데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해야 되죠. 근데 경비 안에 보면은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면 안 되는 것 있죠.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을 구별을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포함되면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거기다가 2개 더 해드렸죠. 공부소감을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자 급여, 개가 개인적 업무비 거기다 다 넣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러고 나오면 이제 순영업소득이고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돈을 빌렸을 때 갚아나가야 할 원금하고 뭐 이자를 합한 금액인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자를 공제한 원금 상환량만 말한다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빼야겠죠. 세전이 나온 다음에 그때 거기 보면은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을 더하고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액을 공제하면 그게 과세 표준액인 거예요. 그게 영업소득세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과세 표준액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다른 데서 그걸 문제를 줘봤더니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그거 빼면은 영업소득세가 나온다 그랬더니 맞네. 그러더니 다 넘어간 거예요. 그는 과세 표준액이지. 그죠? 거기다 세율을 곱해야지만 뭐가 나온다? 영업소득세가 나온다는 거.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구할 수도 있고 세전을 기초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거를 적용하든 간에 값은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영업현금 흐름을 구하잖아요. 구하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하면은 어림셈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때 어림셈법의 의의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죠? 어림셈법에 대해서. 어림셈법의 의의가 뭐예요? 뜻이 어림셈법. 응? 어림셈법. 그걸 이해해야 여기서 나온 애들이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죠. 예, 현금 흐름을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일단은 거기 조건이 들어가 있죠. 총 투자액은 얼마라고 해놨어요? 10억이죠. 지분 투자액은 얼마? 6억이란 얘기죠. 잠재 총소득이 있죠. 그런 이제 그 얘기는 이런 얘기겠죠. 여기 룸이 20개가 있는데 실당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데요. 그러면은 600 곱하기 2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억 2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조건에 보게 되면은 유효 총소득이 얼마라고 해놨어요? 1억 800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 공실률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공실이 10%죠. 그죠? 요즘은 계산을 유도할 때요. 얘를 직접 주지 않고 얘하고의 차액이 이거다.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억 2천에서 1억 800 빼면은 남는 게 12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공실률은 몇 프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10%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순영업소득이 있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여기서 뭐를 빼요? 영업경비를 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순영업소득 나오죠. 여기서 뭐를 빼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예. 그런데 거기 조건에 봤더니 세전이 얼마예요? 세전이 6천만 원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얘한테서 이걸 빼서 이게 나온 거니까 거꾸로 더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이란 얘기죠.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를 아실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영업 경비는 얼마겠어요? 그럼 800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세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영업소득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6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세전이 6천이고 영업소득세가 2천이죠.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이 얼마겠어요? 요게 4천 나오는 거예요. 얼마 나온다? 요렇게 요 현금 흐름을 구한 다음에요. 이거를 뭐로 표시하는 거예요?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크기만.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순소득 승수 아시죠? 총소득 승수 알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가능 총소득이 있고 유효 총소득이 있고 순영업소득이 있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근데 지분 투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6억이죠. 그러면 빌린 게 얼마라는 거예요? 4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1억 2천, 1억 800, 1억이란 돈은 내 돈만 6억만 들어가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뭐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빌린 돈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 투자액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을 일반적으로 종합수익이라고 그랬을 때 이 종합수익에서 뭐를 빼주게 되면요. 저당 수익을 빼주게 되면 그게 무슨 수익이 나오겠어요? 지분 수익이. 요게 지렛대효과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능과 유효와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과 결부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주고 남는 세전서부터는 지분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결합을 시킬 때. 그래서 여기는 총소득 승수죠. 그러면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총소득일 때 얘는 무슨 투자액이겠어요? 그럼 얘는 총투자액이죠. 그럼 순소득 승수도 마찬가지죠.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순소득이 바로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럼 얘도 무슨 투자액이겠어요? 총투자액이겠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세전 현금 수지가 일로 들어가겠죠. 근데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액이겠어요? 그럼 지분 투자액이죠.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가 있는데 총투자액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들어가 있는데 지분 투자액 그러면 틀리다고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는 세후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그럼 우리 현재 여기 구한 것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총소득 승수 있죠. 가능 총소득을 쓴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보면은 1억 2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약 한 8.333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1억 2천 가지고 몇 년 걸리면 8년 3개월 걸리면 투자한 돈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를 보면은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얘가 1억이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총 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얘가 큰 이유는 수익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세전은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0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세후는 얼마예요? 4천이죠. 얘가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그럼 15 나온다고요. 거기 숫자는 그 6천인데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분모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했을 때 승수법 안에서 그 4천으로 바꿔주시고 30을 뭐로 바꾸면 되냐면 15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칠판 보시면 세전하고 세후가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세후가 크잖아요. 여러분 실전 시험에서는 얘가 크다고 준 거예요. 세전이. 그래서 답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네는 승수의 크기로만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는 투자한 A고요. 투자한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얘는 여기 있는 게 2억이고 이게 10억이에요. 그럼 얘가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B라는 투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5년. 그러면 이 크기가 작은 애가 더 타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 크기만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크기만 갖고. 자, 그래서 요 승수의 의미는 구별하시겠어요? 네, 그럼 얘하고 역수가 뭐가 돼요? 그게 수익률법이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수익률은 큰 게 좋잖아요. 그럼 얘하고 역수가 뭐예요? 여기 있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되죠. 그러면 얘 몇 프로겠어요? 얘 10%죠. 총투자액이 10억이고 얘가 얼마니까? 1억이니까. 그러면 얘가 몇 프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여기 계산 문제 줬을 때 얘를 10을 주고요. 얘를 8%를 줬다고요. 그럼 얘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관계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뭐가 돼야 돼요?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가 뭐겠어요?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는 역수니까 여기가 무슨 투자예요? 지분 투자액 얘가 세전이 되죠. 이 조건하에서 지분 배당률이 얼마겠어요? 역시 10%죠. 지분 투자액이 6억이잖아요. 세전이 6천이잖아요. 6억에 6천이면 몇 프로? 10%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네 4개.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개를 다 계산을 하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계산을 유도하게 되면은 출제자들이 비율을 맞춰줘요. 암산으로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요게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죠? 어림셈법에 대한 거예요, 요게. 그럼 승수의 의미하고 수익률의 의미는 아시겠어요? 요거 정도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 있죠. 비율 분석법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이죠. 이 조건하에서 대부 비율은 몇 프로겠어요? 이 조건하에서 대부 비율은 거기 해놨잖아요. 40%라고. 40%잖아요. 10억짜리인데 그죠? 얼마가 지분이에요? 6억이 지분이면 빌린 게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부 비율이 몇 프로? 40%.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슬슬 그분이 찾아올 때가 됐어요. 그죠? 이거 왜 제가 2시부터 점심 안 하냐면요. 2시 정도 되면 사람이 허기지거든요. 허기질 때 이게 뭐가 들어가면요. 들어와서 앉으면 탁 풀리는 거예요. 이제 몸이 노곤해지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단 앉으신 자리에서 이게 허리도 비틀어 보고요. 이 팔도 한번 쭉 뻗어보고, 그죠? 예, 한번 이렇게 제가 뭐 이런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스트레칭이라도 시켜드릴 텐데 그거는 어렵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정이 힘드시면은 옆으로 일어나서 들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앉아있을 때 졸린데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지금 아직 우리 투자가 안 끝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3시 돼요. 3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지문으로 쭉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반복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지문을 제가 만약에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긍정하고 부정을 같이 넣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료만 드리게 되면은 전부 다 긍정으로만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문장이 익숙해질 테니까. 그 표현하고 틀리면 틀린 지문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시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맞고 틀리고를 한번 구별을 시킨 다음에 맞는 거로만 한번 주면
그러면 이게 정리가 가닥이 좀 잡힐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간이 그렇게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자, 그러면 여기도 연습은 조금 하셔야 돼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여기 백분율 들어갔으면 다 뒤에 곱하기 100이 다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별다른 언급을 안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걸 왜 백분율로 표시하는지는 설명했죠. 소수로 나타나면요, 이 그 크기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이게 100분의 10이니까는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1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야, 너 이번에 얼마 벌었어? 오, 0.1 벌었어. 그럼 인식이 안 되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은 몇 프로? 10%. 그럼 인식이 바로 되잖아요. 그죠? 예, 전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서 백분율로 바꿔주는 거예요. 분수를 계산하면 원래 소수가 나오잖아요. 예, 이 소수에다 곱하기 100에서 백분율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식이 훨씬 빨라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백분율로 들어갔을 때는 다 곱하기 10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대부 비율이 몇 프로냐면 20%라는 거예요. 20%. 그러면 여기 부채 비율이 있죠. 그렇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 이거 바꿔서 낸 거예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라고 분모 분자 바꿔서. 그게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럴 때. 그죠? 그러면 이게 전체를 얼마로 보면 돼요? 100이잖아요. 근데 지금 빌린 게 얼마래요? 20이잖아요. 그러면 부채 여기다가 20을 놓으면 100에서 20 빼면 얼마예요? 80이 내 거라고요. 그럼 80분의 2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0.25 나온다고요.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2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 나오겠어요? 25%.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40%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40%면.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때 저기 40이 어디로 가면 돼요? 분자로 가서 여기가 4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 60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나온다? 거기 해놨잖아요. 거기 66%라고. 그죠? 대부비율 40%일 때 그 옆에 칸에 가면은 부채비율 66%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몇 프로란 얘기예요? 66%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50%면 얘가 몇 프로? 50%면 위에 게 50, 내게 얼마라는 거예요? 50이죠. 50분의 50 하면 1이죠.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예요? 에? 그러면 1이니까 곱하기 얼마면 100% 나오죠. 작년에 이게 여러분 문제에 나온 거죠. 얘가 50%면 얘가 몇 프로라고요? 100%라고. 그럼 얘가 60%면 몇 프로? 그러면 뒤집어서 얘가 40이고 얘가 60이잖아요. 40분의 60은 1.5죠.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150%. 그렇겠죠? 네. 얘가 400%면 그 너무 많이 가나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거니까 활용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어저께 제가 여기 할 때 얘기했는데 이게 2란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부채 감당률이 2라는 거는 이게 2라는 거는 이게 2라는 거는요. 얘가 얘의 2배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가 100만 원이면 얘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설명했냐면 어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부채 감당률이 얼마일 때? 2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일 때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2000만 원인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2인데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얘보다 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얘가 얘의 2배인데 그럼 얘는 그냥 5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를 이렇게 줘가지고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다고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얘가 부채 감당률의 수치 의미를 알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2라는 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라는 거예요? 2배라는 거예요. 1.5라고 그러면 몇 배? 1.5배, 1.5배. 그러니까 얘가 100일 때 얘가 얼마면 200이면 2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 2배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죠? 부채 감당률을 높여야겠어요? 낮춰야겠어요? 높여야겠죠.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 있죠. 채무 불이행률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이게 손익분기점률이죠. 그랬을 때 여기가 영업경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 부채 서비스액이 됐을 때 여기에 이 순영업소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순영업소득 넣고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순영업소득은 뭐를 공제하고 나온 거예요. 영업경비를 공제하고 나오는 이게 순수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수는 없고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얘하고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익보다도 비용이 크다는 얘기고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작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야지만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에다가 이거를 유효가 아니라 순영업소득을 놓고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순영업소득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부비율 거기 보면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있죠. 예, 채무 불이행률이 0.48로 나와 있죠. 예, 0.44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대로. 그래야지 한번 감이 와요. 이 수치가 나오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죠? 그리고 이 식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쪽만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이거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소득 승수를 주면서 이걸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세전 뭐 현금 수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 총투자액이 들어가야지 여기 지분투자액 들어가면 틀리겠죠? 지분이 들어가는 건 세전하고 세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서 정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정도 정리하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쪽에 가시게 되면은 그 1번에 지문 있죠? 지문. 매각 현금 흐름 밑에 가면 이제 지문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지문에 보시면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죠?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액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구한 소득이다. 맞죠? 예. 네, 그거 잘 나오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의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기속되는 영업소득이다. 이게 틀렸겠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뭐 공제하는 거예요? 영업경비 공제해서 구하는 소득이죠. 이게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였다고요. 이게. 그래서 1, 2, 3, 4, 5번 있죠. 그게 가능총 가유순전은 이 순서대로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뭐 차감한 거예요? 부채 서비스에 차감한 거고 세후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 차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현금 흐름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출제를. 그래서 가해순전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예상 매각 가격은요. 매각 시점에 직접 환원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예상 매각 가격이라는 건 또 이거죠. 이건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매각 현금 흐름을 들어가게 되면 요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매각 현금 흐름은 매도 가격이 있죠. 그거하고 순매도액이 있죠. 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이 있죠. 그거하고 세후 지분 복귀액. 얘네들이 현금 흐름이고요. 이게 경이라는 건 뭐예요? 매도 경비 얘기하죠. 그럼 순매도액이고 여기서 뭐 빼는 거예요? 미상환 저당 잔금 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빼는 거예요? 자본이득세를 공제하게 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때 요거를 구할 때는요. 그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래서 순수익을 왜 환원일로 환원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매각 관련 경비에는 매각 중개 또는 컨설팅 수수료, 미상환 잔액 등이 있다.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여기 있는 매도 경비는 중개사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광고 비용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미상환 저당 잔금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거기 미상환 저당 잔금이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거에. 자, 대출이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일 때 매각 시점의 미상각 잔액은 대출 초기에 대출 잔액이 된다 그러면은 틀리겠죠. 아무래도 미상각 잔액이 대출 초기에 빌린 돈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전 매각 현금 흐름에서 영업 관련 소득세를 제하면 세후 매각 현금 흐름이 돼야 안 돼요. 에? 빨리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 자본이득세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뭐에 시달려가지고 가유순 전후에 시달려가지고 보지도 않고 전과 후가 있으면 여기 영업소득세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무슨 이득세?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인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그런 순간적인 착각만 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겠죠? 여기 정도에까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용어 나오거나 하면은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계산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용어나 이런 것들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승수의 의미가 뭔지 수익률의 의미가 뭔지 그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뭐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지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 체계라고 돼 있죠. 거기 아마 할인법 들어가 있죠. 몇 가지 있어요. 그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요. 그것만 갖고도 답을 유도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순수 내현이라고 해줬죠. 제목을 따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심지어 어떻게 준 적도 있냐면요. 수익성 지수 있죠.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틀리겠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여기서 했던 총자산 회전율이 있죠. 걔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총소득 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기출 이런 데 보시게 되면요. 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하느냐 안 하는 것만 갖고도 한 5개 정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5번 정도. 그러니까 요건 가장 기본으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요. 얼굴 표정을 뵈니까 일단 쉬었다 해야지. 예, 지금 뭐 거의 뭐 그냥 난리가 아니네요. 자, 쉬었다 들어오시죠.